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가 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도록 지원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분명히 공급을 늘리긴 대책이기는 한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연결해서요. 이번 대책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푸드트럭 합법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규제 완화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었죠. 이제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의 먹거리 공급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청년들이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은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대학에서 푸드트럭을 시작한 대학생 직접 연결해서요.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거래소 시장은 1915.53, 플러스 0.3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78.25, 플러스 0.2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로만 보면은 거의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고요. 개인이 양시장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내수주가 네.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었다라면 오늘 내수주들이 다 대체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던 자동차 섹터주들이 계속 주도하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IT 섹터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네. 지수를 견인해서 내수주의 하락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바톤을 서로 이렇게 옮겨준 건가요? 뭐 아직까지는 예. 환율에 대한 네.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 네. 그런 부분과 함께 환율 효과가 최근에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분명히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고요. 네. IT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통의 IT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같은 IT 중대형주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지수를 좀 이끈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에서도 보신다라면은 그동안 부진했었던 IT 부품과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급등이 나타나면서 또 내수주의 반등을 상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락을 좀 상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도무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이렇고 또 하루는 저렇고 그래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9월 달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달이고요. 네. 뭐 1년 중에서 9월 달이 가장 약세였던 과거가 많다라는 그런 한 달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8월 달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8월 달 못지않게 9월 달도 좀 변동성을 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은 빠져서 힘들다기보다 등락이 심해서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아마 투자자들이 9월달에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또 이걸 또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속 게임을 하시면 또 상당히 수익이 잘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 또 반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계속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거꾸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고요. 갈 것 같아서 고점에 사면 다시 하락하고 빠질 것 같아서 저점에 손절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구간이 아마 9월이 될 것 같은데 9월 뭐 16일, 17일 날 있는 FOMC 회의에서 예.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좀 금리를 빨리 올려줬으면 증권사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 계속 불안감으로 남아있으면 네. 사실 매매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투자하시기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차라리 해버리고 나면은 그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동안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네. 왜냐하면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위기 이후에 3년 내내 빠졌었던 종목들이 아마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할 거면 빨리 해,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투자자분들이 아마 없으실 정도로 정말 좀 지겹게 시장을 좀 많이 억누르는 네. 그런 이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은 일단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확률에 좀 맞춰서 지금 그동안 부진했던 중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IT 자동차들을 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준에 뭐 전화해서 좀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영어를 그렇죠? 좀 잘하면 하시는데. 예. 네네. 전체적으로 뭐 오늘이랑 내일 중국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전승절 시장이 때문에 안도랠리. 이제는 중국이 안 열린다는 소리만 들어도 미국 시장이 오를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또 안 열다가 열면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우려인데 내일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참 중국이 이제는 예전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다 감기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제는 중국이요. 네, 이제는 예.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가 아니라 정말로 알아 누워서 네. 생사를 진짜 어떻게 분간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중국에 좀 눈과 귀를 많이 기울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오히려 이슈가 하나 사라지면서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내내 이 한중 정상들이 열병식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고 워낙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경제가 밀접하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사절단도 뭐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뭔가 좀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홍콩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인데요. 이번 방금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번 방중 경제사절단에는 뭐 정경련, 뭐 무역협회, 상위, 중기중앙회 이런 곳들 외에 105개 기업에 해당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82%가 넘는다고 하는데 전체 기업 중에 그래서 이제 방중 경제사절단의 중소기업 비중이 그만큼 크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들 기업에게 중국 진출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자 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기존의 중대형 업체들은 독자적인 개척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외에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중국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어쨌든 방중한다고 해서 뭔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얼굴에도 한 번 더 익혀놓으면은 중국은 관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거래를 하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발효 같은 것들이 좀 앞당겨진다면 이 정부가 많이 주장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너지가 좀 극대화돼서 기존에 이제 무역 이런 것 외에 이제 보건의료, 문화환경, 금융, 인프라 이런 전반적인 산업 분야까지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협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3년에 4조 7천억 달러였는데 올해 5조 7천억 달러로 1조 달러 늘었고 2020년에는 약 10조 달러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1경이 넘습니다. 그런 단위 우리는 쓰지 않는데 엄청난 큰 시장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일단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에 발효 첫해 수출이 13억 5천만 달러, 수입은 13억 4천만 달러 증가를 해서 아무튼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발효가 빨리 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요새 중국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한류가 많이 졌던데 중국에는 한류가 여전히 꼽히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연예인들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던데요. 예, 요새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인데 국내에서 활동이 없는데 뭐 돈은 잘 번다더라 이렇게 보면 중국 가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중국에서만 활동하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사설단에 포함된 곳 중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있는데 그 엔터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엔터 산업이라든지 이제 문화교류 이런 것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런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고 배우도 하는 뭐 기린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광수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뭐 중국에서 팬 인사회 사인회를 2번 가지려고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사고가 날 것 같다. 한 번으로 줄여라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인기가 있다는 그런 방증일 텐데 작년에 중국 위성 방송이 중국 워낙 이제 국토가 넓으니까 위성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송출하고 하는데 12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을 수입했는데 전체 수입 방송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48%나 된다고 하고 절반이네요. 예, 평균의 시청률이 1%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자체 에서도 봐도 1% 이상 올린 프로그램이 6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선성장 시장인 이제 문화 오락 시장의 진출 그리고 국내 제조업에 이 진출을 하면은 한국 배우나 예능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아무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합니다. 네. 개개인들도 광고들도 상당히 많이 찍더라고요. 중국 거리에 보면은 한국 연예인들이 찍은 광고도 많고 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체가 벌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역으로는 중국에서 또 이런 그 미디어라든지 콘텐츠의 힘이 길러지면은 역으로 우리 시장으로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과거에 뭐 생각해보면은 뭐 홍콩 노아를 그래가지고 홍콩 영화들이 우리나라 영화를 거의 뭐 한 절반 이상 들어다 놨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이런 것들 이상으로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지 뭐 영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 교류를 하고 상호 교류를 하면은 커나가는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술병 같은 빈 병의 가격이 대폭 오른다고 하네요. 예. 현재 이제 빈 소주병하고 맥주병을 판매점에 가져가는 분들 요새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으로 40원, 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해 이제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빈병이 전체 생산된 소주와 맥주병이 24.2%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파지나 이런 거를 주어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유흥업소를 통한 집단적인 그런 것들일 텐데 그리고 또 주로 아파트나 동네에서 이제 수거업체가 빈병을 모아서 되파는 식인데 대량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파손이나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이제 회수하는 빈병의 품질을 높여서 재사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목표를 두고 내년 1월 말부터 빈병을 다시 이제 판매업소로 가져오면은 소주는 100원을 주고 맥주병은 13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공병을 모아서 파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께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내놓지 않으려는 집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뉴스 들으면서 저는 그러면은 술 가격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류산업협회가 빈병 보증금이 오르면은 소주와 맥주의 출고 가격도 10% 정도 인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소주가 1,002원에서 1,097원으로 맥주는 1,129원에서 1,239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일단 이제 빈 용기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으면은 보증금 인상액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가격이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이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요새 식당, 고깃집 같은 데서 소주나 맥주 먹으면은 한 3,000원, 4,000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꿈틀거릴 수 있지도 않을까. 근데 사실 근데 그런 음식점에서 이 술값 올리면 100원씩 올리진 않잖아요. 그럼요. 500원씩, 1,000원씩 올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검찰청사에 불려가는 기업인들도 많은데요. 어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랬었고 오늘은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그랬죠. 예. 조양호 회장은 왜 불려갔던 거죠? 조양호 한중그룹 회장은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그제부터 주사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새벽 3시경이 돼서 이제 귀가를 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2004년 일입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선배인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력 정치인조 새정치연합이 문희상 의원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문 의원 처남을 미국 물류회사에 취업시켜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 의원이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는지 그리고 이제 처남인 김 씨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2년까지 급여 8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이제 여러 가지 설명 내용인데 조 회장은 일단 해당 물류회사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건이긴 하지만은 딸인 조연아 씨가 소위 땡콩 회항 사건 때문에 이 검찰 조사도 받았고 그렇죠. 뭐 구속도 됐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회사나 집안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작년 뭐 올해 이런 게 뼈아픈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오늘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어제 다뤄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을 하면서 국민과 주주들께 죄송을 하고 성실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포스코의 위상 같은 거를 고려한 거겠죠.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제 포스코 건설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는 게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들이 정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뭐 회사들 부회장도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영장이 다 기각이 돼가지고 소위 좀 김이 빠진 상태인데 포스코 비리의 상당 부분이 이제 최고 우선 결정권자였던 정 전 회장 손을 거치지 않았겠냐 이런 게 검찰의 주장인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포스코도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검찰도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뭐 청년들을 더 채용하자 이런 얘기들은 정부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 은행권을 보니까 연봉 반납제라고 해야지 되나요? 신한 하나 KB 회장이 연봉의 30%씩을 반납을 해서 그 돈으로 신규 사원을 뽑겠다 이렇게 나섰네요. 오후 들어서 바로 나온 그런 소식인데요. 뭐 한동호 신한그룹 회장하고 뭐 김정태 하나그룹 회장 그리고 윤종구 KB금융그룹 회장 이런 3명이 3대 금융그룹으로 꼽히는데 이번 달부터 임원들의 연봉을 30% 반납하고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임원들 다 포함이군요. 근데 이제 이 금융그룹이 최고 경영자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인데 3대 금융그룹이 이번 달부터 이제 임원 연봉을 반납하면은 각 금융그룹의 또 은행이 제일 큰 계열사니까 뭐 은행장이라든지 아니면 계열사 대표이사들도 이제 각사에서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연봉 반납 재원은 계열사 인턴이라든지 신입사원, 경력직 사원 등을 뽑는데 쓴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좋게 보면 또 좋게 보이는데 다른 면도 사실 있고 당국에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좀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근데 또 은행이 좋은 직장이고 급여를 많이 받는 직장이면 분명하지만 사실 임원 사태 때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금융위기가 불거졌을 때 은행원들이 그때는 회장 말고 은행원들 당시 신입 은행원들도 막 급여를 반납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자발성이 또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놓은 건데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이번에는 좀 방점을 둔 게 저소득 독거노인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식이다, 너무 나열만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눈을 돌린 것도 괜찮은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효과는 어떨지 의문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국토교통부의 김경환 제1차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선물 받으실 대상이 되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세 분께는 다른 선물 드립니다. 오늘 12일에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입장권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엔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엔잡. 오늘은 아르바이트 씬을 만나보겠습니다. 빨대 가져가세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나요? 저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전단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해보고요. 패스트푸드점, 카페, 공장 이런 데서도 잠깐 해봤었고요. 주차 요원 이런 것도 해보고 방학 이럴 때는 인형 탈쓰고 민속촌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서 하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도 해봤어요. 거의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라는 게 갑을 이런 입장이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사장과의 관계도 그렇고 방문하는 손님이랑 관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좀 무시당할 때가 아무래도 많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실수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죠. 설거지하거나 이런 거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는 젊지만 지금도 손목 같은 데가 아프거나 어깨 같은 데 아프고 이런 게 좀 남들보다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많이 해온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당연히 돈이죠. 아르바이트는 제가 전공이 경영이어서 당연히 사무직이나 경영회계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는 사실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아르바이트는 그냥 경험이 이 정도 있다라는 거에 이력서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또 기업에서 그렇게 쳐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전혀 관계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업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히 정규직으로 좋은 데 가는 게 목표일 텐데 아직까지도 그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저임금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아르바이트도 좀 하나의 그런 처우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엔잡 아르바이트 씬을 만나봤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주제는요. 9.2 주거 안정 대책 효과는입니다. 어제였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일호 장관 취임 이후에는 첫 번째 전월세 대책인 것 같은데요. 이 전월세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경환 제1차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김경환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대상이 넓을 줄 알았는데 독거노인이나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좀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번 대책에서 이제 가장 그 중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네. 보통 가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또 대학생들의 경우에 그 기숙사 수용률이 2014년에 18%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 정부가 이제 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독거노인이나 타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한 지원이 좀 네.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이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네.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셨군요. 네. 예.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게 집주인들이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리모델링 임대라는 것에 대해서 네. 집주인들이 과연 여기에 호응을 할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는데요. 네, 이 집주인 리모델링이라는 문자 그대로 그 노후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네. 단독주택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금 한 채의 단독주택을 한 8채 아주 작은 원룸 형태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네. 한두 채는 집주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독거노인들이나 예. 아니면 대학생들한테 임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네. 서울 정릉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한 80% 정도의 집주인들이 관심을 이제 표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상은 이제 지은 지 10년이 넘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는 단독주택인데 서울시의 경우에 한 7만 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 단독주택이 재개발 해제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50호를 이제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보고 수요가 어떤지를 지켜보면서 예. 수요에 따라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150채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임대료는 이제 주변 지역의 60에서 80% 수준이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예. 좀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아, 임대 기간은 혹시 설정이 되나요? 예, 이 리모델링은 최단 8년, 예. 그리고 20년까지 임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을 융자하게 됩니다. 저리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 연 1.5%로 2억 원까지 호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1.5%니까 굉장히 낮기는 한 금리인데요. 네. 집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건 리모델링이잖아요. 개량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려는 주인이 과연 있을까?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이제 그 연령이 높은 그 주택 소유주가 예. 사실은 그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은퇴 후에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이걸 리모델링해서 원룸을 8개 정도를 만들게 되면은 네.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세 놓음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네. 또 임대 관리, 공실 관리 이런 것들을 LH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예. 집주인으로서는 관리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은 네네. 연 1.5%에 2억 원까지 이제 풀로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임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임대료를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2억 원에 대한 것도 대출이니까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담이 많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주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뭐 30평짜리 단독주택이 지금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2층에 8가구 총 48평짜리 주택으로 개량을 해서 6가구를 임대 공급을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지역의 주변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이걸 이제 시세의 70% 정도의 리모델링 한 다음에 시세의 70% 한 28만 원에 세를 놓는다면 그런 전제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한 20년을 임대할 경우에 지금 질문하신 원리금 상환과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제하고도 한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일단 주택 공급업체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요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주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면은 전월세 문제가 더 심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지금 뭐 이 집주임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워낙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고 지금 이제 대책에 포함된 재정비 사업 관련 이제 그 규제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제도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 방안은 사업 초기에 있는 정비 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대개 이주 수요는 이제 사업이 한참 진행된 후에 발생하는데 이건 지금 사업 초기나 이제 지금 중단돼 있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당장 이주 수요를 촉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들 때문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 수요를 파악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시기도 조정하는 그런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이제 이런 그 이주 수요 등으로 해서 전월세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금년에 공급하기로 예정돼 있는 매입 임대 주택 그리고 전세 임대 주택을 좀 3,000호를 당겨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쪽에 담긴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기부 체납 현금 납부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네,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공용지 다시 말하면 이런 기반 시설이죠.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기반 기부 체납을 많이 할수록 용적률을 더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부 체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심 지역에는 이미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런 그 기부 체납을 높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필요한 기반 시설이 공급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걸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하지 않고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제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이라든지 시행 주체들이 동의할 경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기부 체납 현금 납부제. 그렇습니다. 근데 현금이 많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현금을 그러니까 땅으로 내는 거를 현금으로 낸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부 체납을 많이 할수록 용적률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이미 강남 지역은 대부분 고밀도로 개발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저밀도인 강북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재건축 활성화가 더 촉진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현금 납부라는 대안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들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지금 공급 계획을 보면 5천 가구라서 다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독거노인이 한 20만 명이 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입니다. 19만 5천 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 대학생 중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합해서 50만 명 정도가 예. 이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독거노인의 경우는 지금 주거급여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뭐 행복주택 등등 해서 한 13만 호에 이제 13만 가구가 혜택을 받거나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은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한 50만 명 중에서 한 1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추가로 노인의 경우에 이제 14,000 행복주택을 이제 추가로 14,000호를 공급하고 예.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한 5,000호를 더 공급하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추가로 해서 5,000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 알겠습니다. 인해서 이제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발표가 된 게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었는데 네. 너무 좀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느냐라는 첫 질문도 제가 그렇게 드리기는 했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것들과 함께해서 네. 나열식으로 좀 발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되게 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서 주택정책의 이제 큰 흐름은 한편에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특히 이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들고 주거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계층들을 주거복지를 확대한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고 그러나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그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김경환 제1차관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경쟁력 높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관광 경쟁력 보고서를 봤더니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가 됐는데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2013년에는 25위였는데요. 4계단 하락해서 29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혜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이 한류의 붐과 함께 관광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발표된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한국의 관광 경쟁력을 이제 15위권까지 진입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떨어져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이나 위생, 정보통신 여건, 문화적 자원 이런 건 이제 10위권대인 반면에 관광 산업의 비중, 그다음에 서비스 인프라, 효과적인 마케팅, 관광 데이터의 종합성 이런 것들이 80위권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을 올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관광 데이터의 종합성 이 부문에서도 80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게 그럼 빅데이터와 관광과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이 관광 산업은 이제 체험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눈높이하고 목소리, 이런 트렌드,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광 정책을 펴고요.
관광 데이터와 관광 콘텐츠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빠르게 최신의 이 관광객들의 목소리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관광과 관련해서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 관광의 빅데이터를 처음 접목을 시도한 것은 이제 부산시 해운대구인데요. 네. 2013년에 해운대구에서는 인터넷상의 해운대와 관련된 뉴스, 블로그, 트위터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해운대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하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싼 숙박요금, 그리고 교통체증, 그리고 복잡한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것에 따라서 해운대구에서는 숙박업소 사전요금 표시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부당요금도 근절을 했고요. 숙박비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도 지원을 늘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대해서는 야경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을 착안해서 야경 7선을 선정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자 요구를 파악한 관광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야경에 대해서 언급이 많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좋다 그러면은 더 많이 찾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경우라고 할 텐데 정부의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도 빅데이터가 이용이 되고 있겠죠? 예, 올해 처음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이제 한국 관광 100선을 선정하는데 올해 처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지자체 추천 그리고 여행 전문가 추천 이런 것들을 겸했는 그런 것 중심으로 이제 100선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최근 3년간 총 7,200만 건의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여행 관련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최다 검색어, 관광객 증가율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개량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100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자체별로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과열 경쟁이 있었는데 이런 과열 경쟁의 문제점도 줄이고 선정 결과의 신뢰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분석하고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각 지역별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6개 지역 축제의 경제 및 홍보 효과를 분석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200테라바이트 정도의 소셜 데이터하고 카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예를 들면 축제 기간 중에 16개 지역의 일평균 방문객이 약 13만 4천 명으로 평상시보다 약 12% 정도 이동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도 분석이 됐고요. 네. 예를 들면 진부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야간 행사이다 보니까 18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새벽 4시까지도 유동 인구가 굉장히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네. 도자기류를 테마로 하는 강진 청자축제나 문경의 찻사발 축제 이런 거는 20, 30대 오히려 여성 방문객이 많았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전남 한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도 방문객이 평소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축제 정책도 더 견고하게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경우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사람들 혹은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린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요. 중국의 최대 검색 포털인 바이두하고 MOU를 체결하고 네.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들을 내는지 분석을 해서 연령별로 선호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 관광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 회사도 좀 발빠르게 활용을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의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지역별 연령별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나 맛집 등의 어떤 것들인지 분석을 해서
맞춤형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여행사하고 결합해서 맛집을 추천한다거나 이런 데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관광 산업에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신혜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죠? 예.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는 방구로 가는 자동차를 탈래요. 미래에는 시간을 올리는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대학생들 창업 지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캠퍼스 푸드트럭. 오늘 세계대학에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캠퍼스 내에서 창업 경험도 쌓고요. 또 이걸 실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주로 어떤 식음료 팔고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단 3대만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 대학생, 잠시 후 생생경제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옵니다.